차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명견만리 제작진이 미래참여단 분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서울의 아름답지 않은 모습, 달라졌으면 하는 곳들을 사진으로 담아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미래참여단이 선정한 서울의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서울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손수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하늘을 가린 높은 빌딩, 골목을 점령한 자동차, 똑같은 모양의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정말 뭐랄까요, 삭막한 고가의 모습도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참 사람을 소외시키는 듯한 높은 빌딩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하다시피 여기는 그런 풍경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번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사진은 남대문인데요. 남대문이 저희 나라 국보 1호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문화재만을 온전히 관람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찍어보았습니다. 네, 저기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인데요. 저런 간판들만 봐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학생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저 종로 그쪽을 가봤는데 그 피막고라면 고갈비라는 게 많이 생각이 나서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다니던 그 추억이라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고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맞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박물관에서 박제된 형태가 아닌, 특히나 이제 뭐 귀족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살아있는 현장을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스스로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피막고를 보면. 교수님께서는 사진들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제가 오늘 공유하고자 했던 문제점들을 미래참여단 여러분들께서 이미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25장의 사진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보다 자동차가 우선시되는 도로, 하늘을 가린 고층 건물 등 모두 사람이 소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서울의 골목길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골목길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은 골목길에서 주로 뭘 하셨습니까? 그 시절 골목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고민을 나누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모습은 이제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던 골목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인생 궤적을 따라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동쪽 낮은 주택가들이 밀집된 이 동네는 저의 고향입니다. 1969년 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골목길 한가운데 마당이 있는 2층 주택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 골목길에 그 당시에 지어졌던 집들이 좀 남아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낮은 담장이 있고 그다음에 2층짜리 집이 뒤에 들어가고 마당이 있으니까 하늘이 훨씬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4층짜리 건물들이 쭉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가서 골목이 좀 더 좁게 느껴지고 하늘도 적게 보이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30여 년 만에 찾은 골목길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풍경은 하늘입니다. 나지막한 집들이 있던 자리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만큼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골목은 더 이상 제가 기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이 길은 이웃과 정을 나누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든 골목을 떠나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강남엔 새로운 건설 붐이 불면서 압구정 아파트는 저의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5천여 세대가 사는 15층짜리 아파트. 골목이 사라진 자리를 아파트 복도가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앞에는 다 공터여서 애들이 뛰놀기 좋았고요. 들어보시는 이 동호대교는 없었고 그 옆에 흑산이 하나 있고 배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 오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건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과거 압구정동은 배밭이었습니다. 영등포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으로 불리던 시골 마을이었죠. 하지만 197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곳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강다리 개통은 강남 개발을 본격화시켰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일자리는 강북에 있었거든요. 강남에 아무런 사무실도 없었고, 그리고 다리가 하나둘씩 개발이 되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격자형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는 강남이 훨씬 개발이 쉬웠으니까 많은 사옥들도 사무실들도 강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중심축이 이제 강남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당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만 17만여 가구. 강남은 격자형으로 철저하게 구획된 택지 개발로 주택의 열의 7이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짓고 강에다가 네. 아파트를 짓고 자고 나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돈방석에 앉은 거지 뭐. 네.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린 강남. 좁은 땅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아파트는 최선의 선택이 됐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요,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이웃들의 집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평상에서 얘기 나누는 어른들과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층이라도 더 높게 집을 짓고 한 평이라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안은 근사하게 꾸며놓았지만 현관문 밖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들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나와 타인의 공간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광고 중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광고 카피를 보면 아파트를 캐슬 같은 성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높은 품격, 특별함, 최고의 가치 등을 강조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집, 내 아파트만 돋보이게 하라는 생각들이 나와 이웃을 단절시키고 있는 거죠. 이곳은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강남에서도 최고급 아파트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입주자들을 위해 멋진 공원, 헬스장, 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만 벗어나도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 흔한 가게조차 눈에 띄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거리를 이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마치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용 거리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강남만의 문제일까요? 강남의 문제는 곧 서울 전체의 문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은 채 마치 여러 개의 섬처럼 단절된 서울을 하늘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이 나뉜다. 두 지역을 이어주는 건 거대한 다리다.
빠른 이동을 위해 대교 27개가 놓여 있다.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건 자동차 도로다. 그 옆 공간은 아파트 단지가 병풍처럼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마치 성벽에 갇힌 듯한 아파트 단지는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지 못한 채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북한산 능선까지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이 아파트가 서울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단절시킨다. 아파트와 자동차 도로를 빼고 나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서울의 주요 거점들 또한 자동차 도로로 인해 단절됐다. 거대한 블록으로 구획된 강남. 넓은 대로가 두 지역을 분리시켰다.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10차선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이동은 빨라졌지만 사람들이 머물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걷고 싶은 길은 줄어들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변해버린 서울. 2016년 서울의 모습 속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사라지고 있다. 네, 외관만 보면 서울은 아주 근사한 도시입니다. 산도 있고 강도 흐르고 밤에 보는 서울의 모습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에 대로자가 붙은 도시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5개입니다. 강남대로, 양재대로, 도산대로 10차선이 넘는 도로들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은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걷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과연 우리 도시가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자동차 한 대가 달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걷기 위해 필요한 면적보다 무려 75배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가 빠른 이동을 위해 수많은 공간을 사람이 아닌 차에게 양보해 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만을 원하는 걸까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늘 최단 거리를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더 다양한 볼거리,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선호했습니다. 도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선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많고 걸으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노천 카페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왜 프랑스 파리를 낭만의 도시라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노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과도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가 낭만의 도시가 된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벤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앉고 싶으신가요? 자, 꽃을 바라본다 쪽에 앉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앉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사람이 보이는 방향으로 앉겠다는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관찰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보고 앉은 사람이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싶어하고 서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연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걸었을 때 주변과 더 긴밀히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걸으면서 소통과 교류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시가 걷기 좋은 도시일까요? 울퉁불퉁하지 않게 보도블록이 잘 깔려져 있는 길, 노점이 없는 인도, 넓은 거리,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뛰어난 곳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가 진짜 걷기 좋은 도시인데요. 그렇다면 서울은 과연 얼마나 걷고 싶은 도시일까요? 제가 뉴욕과 강남 거리를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걷고 싶은 도시 뉴욕. 무엇이 뉴욕을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든 걸까요? 먼저 하늘에서 도시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뉴욕의 외관은 우리의 계획 도시 강남과 다르지 않아 보였는데요. 뉴욕은 남북 방향의 애브뉴, 동서 방향의 스트리트가 교차하는 격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구조 속에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거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취재를 갔던 2월, 뉴욕의 영하 20도의 매서운 한파가 닥쳤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즐기고 있다. 과연 무엇이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을 걷게 만든 것일까? 평균 시속 4km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걷기. 우리는 무엇이 걷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측정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두 지역의 블록을 비교해봤다. 강남의 한 구역은 뉴욕보다 3배가량 더 크다. 자, 5번 에비뉴에 있는 53번가부터 시작해서 52번가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시간을 재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맨해튼과 강남 테헤란로를 직접 걸어봤다. 뉴욕의 블록은 작고 촘촘해서 걸으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다. 반면 블록이 큰 강남 거리는 이동하는데 뉴욕보다 3배의 시간이 더 걸렸다. 또한 볼거리도 많지 않았다. 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뉴욕 맨하탄의 차선의 폭은 좁고요. 그다음에 자주 있는 스트리트마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큰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한테는 훨씬 더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강남의 대로는 뉴욕보다 2배 더 크다. 따라서 차량의 이동 속도가 빠른 자동차 중심의 도시다. 반면에 뉴욕은 보행자가 편한 도시다. 사람들이 걸으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1층에 가게가 많다. 내부가 보이는 가게들이 많은 뉴욕 거리는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많다. 반면 강남 거리는 외부와 차단된 건물들로 보행자의 체험 요소를 단절시킨다. 이로 인해 강남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앞만 보며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 겉보기에 외관은 화려한 강남. 정작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 Human beings, that's our vision plane, that's what we see. And if those are active and there's retail or there's art or there's outdoor seating and the rest of the building is kind of bland or whatever the architect wants, that's okay. But it's how you have these buildings, iconic buildings that are iconic places that actually contribute to the cityscape and create an active street wall and create good edges for the streets and for the sidewalk life and activity.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강남 거리 정말 널찍하고 깨끗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걷기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반면 뉴욕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거리의 다양성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가 곧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워크스코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워크스코어는 도보 환경 지수를 말하는데요. 얼마나 걷기 편한 동네인지를 점수로 매긴 겁니다.
미국은 워크스코어가 높을수록 살기 좋은 동네, 머물고 싶고 걷기 좋은 동네를 꼽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군이 좋고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을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머물고 싶은 도시란 사람들이 길을 걷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장도 보고 이웃과 만나 수다도 떨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가인 저희 눈에 뉴욕의 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거리에 만남과 교류의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거리 브로드웨이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뉴욕은 지금 자동차를 위한 공간에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용 도시 뉴욕에서 가장 파격적인 길, 대각선으로 놓인 브로드웨이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를 따라 걷다 보면 맨해튼의 중심 타임스퀘어를 만날 수 있다. 마치 화려한 극장에 온 듯한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거리에 의자와 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Can you tell me about your feeling about this place? You know, kind of get an atmosphere of the downtown feeling. You know, I think it's cool. 바둑판 모양의 도시 뉴욕을 독특한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은 브로드웨이다. 사선으로 놓인 길이 수많은 교차점을 만들어냈다. 그 교차점에 광장, 공원 등이 생겨나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Amazing place where people from all over can come and shop and socialize. And even if you don't go to these public spaces, you often feel better about the city because they exist. 브로드웨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뉴욕시는 이 공간을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로 바꿨다. 차선 하나를 줄여서 녹색 페인트 칠로 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고 차도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화분과 경계석을 통해서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브로드웨이는 수많은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날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이 열렸다. 뉴욕 시민들은 이곳에서 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교류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먹을거리까지 맛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이런 빈 광장이 있고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시장도 열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활기차고요. 또 매번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오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는 참 즐거운 도심 속 생활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I like the colors of this place. Like I mostly buy fruits and vegetables here. Just it's open air and all the vendors are friendly. 길과 길이 연결되고 자동차 도로가 보행자 거리로 바뀌게 된 건 뉴욕을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든 신의 한 수였습니다. 브로드웨이와 만나는 각 길의 교차점에 광장, 공원 등 사람들이 모여드는 만남의 공간이 형성되면서 뉴욕은 생기 넘치는 도시가 됐습니다. 과거 타임스퀘어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악명이 높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예전보다 차량의 통행 속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빠른 이동을 위해 차도를 더 많이 늘리는 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시는 오히려 이것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를 단절시켰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저에게 가장 걷고 싶은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교수님께서 다녀오신 미국 뉴욕 맨하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걸을 때마다 새로운 골목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뉴욕도로 1000개의 얼굴을 가진 도시구나. 이게 걷고 싶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강연을 들으니까 시가 매력적인 보행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단한 의지와 노력을 갖고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요. 이뿐 아니라 또 어떤 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시를 더 걸을 수 있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도시 디자인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고 어떤 건축물들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거리 중에서 어떤 곳을 더 걷고 싶으신가요? 네, 아마도 속이 훤히 보이는 건물이 있는 거리일 겁니다. 뉴욕의 일부 구역에선 1층 건물에 입주한 가게 2곳 이상을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뒀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쓰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뉴욕의 다양한 시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효과는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 다양한 평가 중 제가 강조하고 주목하는 건 바로 연결성입니다. 청계천으로 인해 광화문, 종로, 을지로, 명동 등 서울의 수많은 곳들이 연결되면서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의 기회도 더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원 사업도 낙후된 인근 지역을 살리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일대가 연결되고 자동차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다면 죽어있던 서울 중심부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의 하이라인은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를 해서 이동 것인데 앞으로 이제 진행될 7017 도시 고가도로 그 박원순 향의 프로젝트는 현재 어떤 혹은 얼마큼의 우리 서울 시민들의 그런 역할이 혹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하이라인하고 그 서울역 고가도로하고는 사실 비슷한 듯하지만 아주 다른 컨디션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쪽 동네에 사시던 섬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동대문 쪽으로 이사를 하고 있고 창진동 쪽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도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갖고 오는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하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건물들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건물들이 활성화가 금방 되는 거죠. 지금 가서 보시면은 하이라인 밑에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고가도로 밑에 공간들을 막아서 뭐 펍으로 만들기도 하고 식당으로 만들고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서울역 고가도로는 그 고가도로 밑은 다 도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 그 컨디션이 좀 다르고요. 두 번째로 치면 주변 건물들이 그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두 개가 완성이 되더라도 좀 다른 성격의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거기는 뭐 서울역 앞에 광장도 많고 그 옆에 서성훈 역사공원도 조성되고 있고 건너편에 남대문 시장도 있고 되게 남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아주 좋은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엄청나게 넓은 차도로 지금 다 단절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큰 몫을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서울시의 어떠한 곳이 그런 공간으로서의 변화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를 항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까 보셨듯이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위성 사진에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미난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운동장이에요. 학교 운동장. 근데 우리가 같은 인공위성 사진을 딱 보면은 유럽의 사진을 보면은 유럽은 광장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포도나 면적이나 오픈된 공간으로 봤을 때는 학교 운동장하고 유럽의 광장하고 똑같거든요. 물리적 오히려 학교 운동장이 더 좋아요. 그게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그 운동장 주변으로 가게들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초등학교 운동장 혹 초등학교 담장을 없애자는 운동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없애가지고 시민한테 개방하자 했더니 애들이 유괴당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담장을 세우고 보안관까지 났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거는 감시를 당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또 약간 법규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200m 이내에 그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좀 바꿔서 학교 운동장 주변으로 그런 가게들이 들어서고 그게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것만 제대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역별로는 공적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공간들이 유기적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국밥처럼 단절되어 있는 거죠. 동네와 동네가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다면 도시에서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수 있는데요. 도시 발전의 역사가 깊은 영국에서는 이 연결성을 무기로 쇠락하던 도시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영국 제2의 도시 버밍햄은 운하를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다. 버밍햄의 매력은 도시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낙후됐던 지역에도 새로운 상권이 생겨났다. Came to Birmingham 20 years ago, you probably wouldn't have had half a decent restaurant where you could have eaten. If you come to Birmingham now, you've got a choice of hundreds of restaurants that you can go to. Demolishing and rebuilding. 과거 버밍햄은 제조업 기반의 도시였다. 하지만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버밍햄은 황폐한 도시로 전락했다. 도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단절된 지역에 보행로를 만들었고 공원과 도서관, 중앙역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And the point of the park, the area of the park, was this very disjointed place where they removed a 1960s main road. 버밍햄은 도시가 보다 촘촘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상의 자동차 도로를 없앴다. 그리고 그곳에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도로와 열린 공간을 만들었다. To make a very strong park for East Side, a strong destination, and then to reconnect that to the city centre, to the canal, and bring in all these sort of historical connections. So bring in the idea that you relate to the context and place. 연결의 힘을 보여준 이스트사이드 공원은 가장 낙후됐던 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Place that relates and attracts people,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I think then you begin to make something very positive in the city fabric. Public spaces need to make places for the collective, places for the groups to be, and places for the individual. 동부에 쇠락했던 불링 지역이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된 건 단절됐던 다른 지역들과 연결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도심 지역 경제는 점차 활력을 되찾았다. 연결의 힘이었다. A combination of places to eat and have a nice drink as well. So for socialising and meeting up with friends and family or whatever, I think as well it's gorgeous. We were really impressed. That's right. Really, really nice actually. Very excited. 네, 버밍햄은 전체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컨셉트로 수십 년에 걸쳐서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가 촘촘하게 연결되자 낙후됐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도시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연결성을 도시재생의 제1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도시에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쓰는 공간에는 무관심한 채 내 공간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공간, 함께 어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진다면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백동현입니다.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향후 몇 년 후에 이제 반환이 되고 그곳이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그 장소가 소통과 만남의 장소가 되려면 어떤 다른 요소들이 더 고려되어야 되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공원이 만들어지면 공원의 그 접하고 있는 엣지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그 공원 주변으로 이제 넓은 차선의 차선이 지나가면 안 되겠죠. 한 4차선 이내로 돼야지만이 그 이쪽에는 도시의 그 사람들이 공원으로 쉽게 건너갈 수 있게끔. 우리나라의 서울숲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쉽게 조성을 해놨지만은 그 서울숲 주변으로 뭐 간선 도로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강변북로라든지. 도로로 막혀 있으면은 공원을 만들어놔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원 주변의 차선의 폭을 좁혀야 된다.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안쪽이 저녁 시간에 그 보안과 시큐리티의 문제가 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그 안의 공간들은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죠, 밤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상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좁고 어두컴컴한 골목들에서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어떤 건축 디자인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그 골목길이 그 불안전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건축 구조상으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담장이 있고 그 안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창문이 없고 쫙 담장만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감시하는 창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뉴욕의 어떤 스트리트를 가보면은 다 창문이 스트리트를 향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거리는 누군가가 나를 감시를 어디선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건축적으로 봤을 때 창문을 그 골목길 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건축 어떤 그 디자인을 유도를 해야 돼요, 저희가.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참여입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 함께 쓰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사람과 사람, 동네와 동네가 더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미국의 하일라인 공원입니다. 하일라인은 뉴욕의 서쪽 일대를 연결한 공원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소이자 떠오르는 관광 명소입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이곳은 과거 폐철로가 놓여있던 곳입니다. 하일라인은 화물열차가 달리던 철길이었는데요. 1980년대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오랫동안 방치됐었습니다. 뉴욕의 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 공간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요. 이 주위가 연결되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So a lot of times, you know, it's the government that decides what kind of big projects should happen in the city. But sometimes people in their own neighborhood have a better idea and an understanding of what makes sense. And that's one of the things I like about this project is it came out of the community. We partnered with the city, but it came out of the community. It was an idea of, you know, two neighborhood residents. 시민들은 모금 활동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하일라인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됩니다. Because it's my neighborhood, it's my community. I know this has become a bit of a tourist kind of destination, but to me it's still a local neighborhood park, and I really embrace that. I really like that. And just, it's kind of like my backyard almost. I mean, I don't live that close, but I live close enough.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 어느 한 사람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열린 공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뉴욕을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I think the community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live here, and it helps improve our quality of life. And I think we should support it, the people in the neighborhood. 하일라인이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건 유명한 도시공학자가 근사한 건축물을 짓고 도시 설계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시민들의 열정과 노력,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머물고 싶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바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참여당 고하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일라인을 직접 가보았는데 그곳에 갔을 때 크고 작은 공연들과 플리마켓들이 미처 사람들이 발걸음을 떠나지 못하게 잡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강남대로나 테헤란로를 걷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것에 미처 머무를 시간이 없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건축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건 건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하고 하일라인을 비교를 해보면은 공간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일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차도가 일단 안 보이잖아요. 움직이는 물체들이 거의 안 보이는 거리예요. 근데 강남대로는 되게 사이드워크도 넓고 좋거든요. 근데 옆에 10몇 차선 되는 차도가 있어요. 걔네들이 시속 최소 6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여기는 60km로 달리고 있는데 나는 시속 4km로 걷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어디 정주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도 빨리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도로가 가장 그 거리가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가 다른 인구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에도 영향이 있는지 좀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 밀도가 파리하고 비교했을 때 파리가 더 높아요. 근데 파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파리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없는 한 8층 정도 되는 아파트로도 모든 그 정도의 고밀도된 그런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모든 해결책을 다 아파트로만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은 사실은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해서 서울은 진짜 좋은 도시예요. 첫째, 녹지가 되게 많죠. 남산도 있고 주변에 산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일단 눈에 보이는 녹지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한강의 폭이 되게 넓습니다. 강폭이 넓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도시의 환기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 강남의 테라스 카페들이 불법이라서 철거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는 도시교류를 촉진시키는 방법과는 좀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를 개선시킬 방법이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천 카페는 도시의 다양성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물론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례로 뉴욕은 노천 카페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를 A 등급부터 F 등급까지 나누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정 등급 이상인 곳에서만 노천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 도로와의 거리, 운행 시간, 심지어 의자의 개수, 재질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노천 카페를 관리한다면 거리가 좀 더 활기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처럼 이렇게 도시 미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공모 사업을 해서라도 아름다운 도시 미관 가꾸기 공모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거는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마을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셨잖아요. 하이라인도 맨 처음에 2명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하자고 하는 어떤 발표회에 갔는데 거기 2명의 남자가 와서 이건 유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이라인 앤 프렌즈라는 조직을 만들고 시간을 내가지고 그런 운동을 해서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각 마을에서 하나씩만 만들면 한 300개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각자 가셔서 숙제인 것 같아요. 만드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쇄소로 유명한 한 골목. 최근 이 골목길에 낯선 조형물들이 등장했다. 필동 주민들이 골목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거리 곳곳에 미술관이 들어서는 특별한 변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여기는 육교 밑에 구석진 공간입니다. 육교 밑에는 이제 이삿짐 쓰레기라든지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었던 공간이고요. 여기는 쓰레기가 정말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저희가 아마 그 공사를 할 때는 한 2트럭 정도는 쓰레기를 치웠던 것 같아요. 이곳은 오랫동안 버려졌던 땅이었다. 각 기관들의 소유권이 얽혀 있어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 사실 이제 두 곳에 다 허가를 해야 되는데 두 곳 다 처음 이런 제안을 받았던 곳이에요. 저희가 도로교통부하고 그리고 남산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저희가 지어서 처음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골목길 곳곳에 황폐하게 버려진 자투리 땅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차량들로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동 주민들은 버려진 공간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발상에 전환을 했다.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 미술관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어진 미술관만 8개나 된다. 어둡고 삭막했던 골목길은 이제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근사한 거리 미술관으로 재탄생됐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짓기 시작할 때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늘 시끄럽게 공사가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지으면서도 발생하는 그 민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득하고 나가야 되는 그 작업들도 있고 그 자리를 허가받는데 7개월 이상 걸린 데도 있어요. 의견을 조율하는 일에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화를 통해 주민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공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 지금 거의 허가가 다 떨어졌어요.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과정 속에 지역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정말 많이 변했죠. 단순히 그냥 깨끗해지고 또 살기 좋아지고 또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예술 마을 자체가 예술품이 된 듯한 그런 느낌. 전에는 그게 들어서기 전까지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낡고 그랬었는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시설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주민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필동은 지금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변화하고 있다. 방치됐던 골목길은 이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됐다. 모두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필동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거리 미술관을 만드는 일에 처음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형물이 하나둘 들어서고 거리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가치를 주민들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빌딩들로 가득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도시입니다. 결국 사람만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요. 도시의 연결성을 살리기 위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서울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가 왜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야 이곳에 정말 방문했다라는 그런 기념을 하는 의미가 크게 들잖아요. 그만큼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활발한 참여 의식이 피어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극대화된 도시, 견고한 성벽에 갇힌 아파트, 무분별한 자동차 도로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서울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구불구불했던 골목길은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직선의 도로가 됐습니다. 우리와 웃고 고민을 함께 나누던 이웃들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울을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개개인의 욕망이 충돌하는 단절된 도시가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함께 사는 도시로 되돌려야 합니다. 나와 이웃이 서로 어우러지고 도시와 도시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 지금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도시를 머물고 싶고 아름답게 만드는 건 값비싼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도시를 빛나게 합니다.